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수원여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 전에 협상이 타결된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노사는 오전 6시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근무 형태와 임금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2027년 1월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 40만 원, 준공영제 8.5% 인상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민영제 노선 근무 형태 전환과 준공영제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최종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자정까지가 시한이었지만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하면서 14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현장을 찾아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고 경기도 시내외 버스 8,400여 대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노조 소속 조합원은 19,000여 명으로 경기 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여가 버스 정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지 엿새째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율은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현재 시스템 복구 상황도 전해주시죠.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어젯밤 기준 복구율은 14.6%인데요.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멈춰섰던 시스템 647개 가운데 95개가 정상화된 겁니다. 복구 순서는 이용자 수가 많고 업무 영향이 큰 시스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이 38개인데 이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24 등 20개가 복구돼 복구율 5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3, 4등급 시스템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복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밤사이 복구 현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복귀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스템 등급에 따라 전체 복구 속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추석 연휴 중에라도 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화재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복구 시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이 난 5층, 7, 8 전산실에서 맡던 국민비서와 문서24 등은 시스템 자체가 불에 탄 것은 아니라 복구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7-1 전산실 안에 있어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불에 탄 국민신문고 등 96개 서비스는 복구에 4주나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화재와 행정전산망 중단 사태가 모두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남불로 행정 시스템 647개가 멈추면서 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는 가운데 이번 화재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대전본원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과거 KT가 전화국이나 연구소로 쓰려고 지은 곳에 입주해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건물을 개량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공조실이나 UPS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전부 다 규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 전원 공급 장치에 쓰이는 배터리와 서버 사이 거리가 60cm에 불과했고 배터리에 불이 나자 서버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또 서버실 한 곳만 탔는데도 건물 전체의 항온 항습 장치가 가동을 멈추면서 다른 전산실에 있던 서버도 모두 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옆에 있는 서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옛날 전산실은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죠. 시민 불편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연일 빠른 시스템 복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복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전문가들은 이뿐 아니라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데이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시스템의 운용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설 보안은 물론 한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이중화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부터 정책 실행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붙지 않은 뼈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빨리 서비스만 빨리 하겠다. 그러면 그 불안정성과 떨어지는 신뢰도는 또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힘을 싣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여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불도 자주 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남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규모 저장 장치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이 날씨에 따라 우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3층짜리 배터리 보관 건물. 새벽 6시 반쯤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50건 넘게 불이 났는데 열 폭주 현상으로 대부분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향후 10년 ESS 용량을 지금의 6배 수준인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배터리들은 생산된 지 7, 8년 이상 지난 노후 배터리라며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처음 국가 주도로 1조 원 규모의 ESS 입찰을 진행했는데 3원계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 SDI가 80%를,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를 수주했습니다. NCM도 사실 불이 납니다. 과거에 불이 많이 나서 요즘엔 공공기관은 많이 꺼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화재가 좀 덜 나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배터리 ESS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거의 불이 안 납니다. 안전성이 보장이 된 거라서. 또 ESS 설치까지 3, 4년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이격거리를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화재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안착을 강조했고 공통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도열한 전통 의장대, 군악대와 함께 맞이합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시종일관 환한 미소와 함께 대화가 오갑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1차 회담과 8월 2차 도쿄회담에 이어 세 번째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日本と韓国が他のどの国よりも緊密に連携し、頻繁に交流をし、そして毎回シャトル外交の成果が出るような 두 정상은 76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공통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농업, 자살 대책 등을 다룰 협의체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차 회담에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양국 관계부처가 협의를 주도하고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소개하며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고 이시바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함께 행동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회담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언급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 긍정적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달 퇴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 개선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 업무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않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항소와 상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속실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는 논리인데 국민의힘은 무법 교주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깜짝 조직 개편 다음 날 민주당은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을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동지인 만큼 최측근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회피용 꼼수 인사란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너무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왠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의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다. 민주당은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을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자들도 출석한 관례가 없는 데다 야권의 묻지마식 정치 공세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오로지 이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V1 대통령 위에 있는 V0 내면서 만사현통, 무법 교주라고 직격했습니다. 존엄 현지를 지키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끌어와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은 학력과 경력, 전과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꼭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증인 선정 주도권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의도에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름 빼고 알려진 것 없는 그림자 실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측근 지키기에 현직 의원들이 총동원돼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도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도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켜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당사자는 조작이라며 탈당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이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해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든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씨 측이 한 명당 1,000원씩 6개월 동안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명단은 수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 정보 또한 요구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다시 지령이 내려오느냐는 제보자 물음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정 종교와 정당이 유착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며 김민석 총리는 해명뿐 아니라 거취까지 밝혀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총리 하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기나 하겠느냐.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 즉 징계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경 시의원은 사격연맹 부회장과 면담한 걸 조작한 거라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당은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속도감 있는 대응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증인석이 텅 비었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의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얻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라기보다는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뭐 정쟁 그런 뭐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붕어빵 없는 그런 뭐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이제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뭐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제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관리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법원장이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 법사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장의 망신 주기는 그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참 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없는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망신주기라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성격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법원장의 망신주기의 문제가 아니고 대선 한 복판에 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사법 구태타다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왜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로 대법원 전원하부체의 이 무죄로 끝난 사건이 넘어갔는데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니까 서울 고법에서 당일로 또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판기일 지정한 날짜가 5월 15일 잘 아시겠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6월 18일로 이 공판기일을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법원장이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법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 사법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본인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어제 청문회 자체도 전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하라.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분명히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때 5월달에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부분도 있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석연 통합위원장께서 법조인으로서 그 부당성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몸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양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석연 통합위원장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만약 민주당이 몸담았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하면서도 좀 경고를 하면서 해주는 것이 이석연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진 거는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네. 쓴소리를 던진 대상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난번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부를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또 국정감사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장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는 것도 관행이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과거에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은 그걸 갖다 필요 없어서 그걸 존중하고 지켰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들 이런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관행들 가치 있는 가치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짧게 얘기하면요. 과거의 대법원장 중에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 나와라, 국정감사에 나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입장을 밝히기보다 앞서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공개를 할 수는 없다. 그것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그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담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과 협의 과정을 다 공개하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석연 위원장도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또 대법관이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의 연구관들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대법관한테 제출하고 대법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왜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왜 전원 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쪽이나 되는 7만 쪽 페이지나 되는 그런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그게 대법관이 그 많은 그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봤냐고 그러는데 연구관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법관한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경험과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같은 경우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본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이 표적 또는 뭐 탄압 그런 수사 기소를 하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다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또 다시 상고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심리적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 검찰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 라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과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반 네. 국민들도. 사실 검찰이 뭐 수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갈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거기에 또 변호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한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국민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5개 재판에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조작된 수사다. 보복적인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꿔서 누가 이득을 얻느냐? 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인 것이죠. 네, 내년에 해체가 되는 검찰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저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두 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그리고 면죄부 수사.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야만이 자신들이 첫 번째로 저질렀던 국민들에 대한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는데 다시 또 우리는 이제 수사 못하겠다라고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두 번 죄를 짓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 논리도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니까 안 맞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수사 기소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것은 1년 뒤에거든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왜 특검에 파견된 40명을 이렇게 집단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제 검찰 개혁에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는 물론이고 공소 유지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협박인데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뼛속까지 아직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특별한 집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열었는데요. 관련해서 첫 회의 결과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외교부는 미국 측이 단기 상용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자 여행
여행 허가죠. 이스타 비자로도 비원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 데스크 설치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에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현재 시간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금 법여권에서는 집단 항명행위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의 지금 본집이 지금 해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특검에서 일을 한다. 얼마나 심경이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해체의 이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1년 뒤에 시행이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논리에서 지금 상충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김건희 특검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특검의 검사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기구를 해체해버린다? 그것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보완을 해서 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종교단체 입당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일단 그 주장한 내용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진종호 의원 측하고 또 네.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경 서울시의원 측하고 서로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진실 공방만 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걸 지금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했다. 네. 그리고 또 당비 1,8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특정 종교단체는 아니고 네. 일단 뭐 사격여 명의 관계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안 자체를 상대 측이 했다라고 지금 김경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 시스템에 따르면은 올 7월 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 김경희 시의원은 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는 것인가?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당당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맞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사법 검토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김경희 시의원을 통해서 입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다 무효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사자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악의적인 조작이라고는 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탈당을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모집한 당원들을 민주당에서 모두 다 무효화시키겠다 네.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태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김민석 총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대화 녹취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겠다.
그 대화 상대자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의원의 사무실에 계신 직원이 괜찮다 하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지령 1번이냐 2번이냐 지령을 주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녹취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형태로의 당원 모집이 당비 대납 형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녹취록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김민수 총리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이 집단 가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김경 시의원을 통해서 입당이 된 부분만 무효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난여부지 부분은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하고 당 차원에서 불법적인 입당 그리고 또 정치 자금이 오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녹취에 이제 등장을 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부분은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자신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거명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이게 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불거졌던 일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 덮여져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뭐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여 투쟁에 지금 모든 힘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당내 갈등으로 번져서 또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상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인데 계파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이 논란이 종지부를 못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이 누란의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우로 투쟁하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력을 좀 찾기 위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약하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 때리게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 이 논란이 벌어질 때 사무총장이 장동혁 지금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동훈 때리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본인이 지금 한동혁 때리기를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서는 안 될 뺄셈 정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퇴행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각 당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열었습니다. 첫 회의 결과가 일부 공개됐는데 외교부는 미국 측이 단기 상용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자여행 허가서인 이스타 비자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 데스크 설치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지 않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대로 핵 문제 언급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YTN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반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화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정책을 폐기할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자신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백악관은 서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며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복무 중인 지휘관들을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Russia's actually second in submarines. China's third, but they're coming up. They're coming up. They're way lower in nuclear too, but in 5 years they'll be equal.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이 오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야는 마감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해고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여야는 공개 충돌을 벌였습니다.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 재표결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And so Democrats have a choice to make. They can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subject the American people to all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 shutdown. We stand at the precipice of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are not serious about keeping the government open.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은 혜택 대상도 아니라며 노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 복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도출 실패로 10월 1일부터 치안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비필수 업무가 정지되며 많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방 인력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에 연방정부 공무원을 많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Well, we may do a lot, and that's only because of the Democrats. And as you know, they wanted to be able to take care of people that have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And 미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 발행도 멈출 전망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도 관세 부과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김포공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시신은 김치냉장고 속에 1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전북 군산의 한 빌라 앞. 피의자 자백을 확보한 경찰이 숨겨진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에 들어섭니다. 사진만 봤는데 경찰차 불도 안 켜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10시 정도 됐어요. 10시. 얼마나 있다 간 것 같으세요? 한참 나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는데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 끝에 1년 만에 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겼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김치냉장고를 사 시신을 숨기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집주인 의심을 피했지만 1년 가까이 통화가 되지 않자 가족이 최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인은 같이 살던 다른 여성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과거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남성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가장을 했고 또 같이 사는 여성분을 통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통화까지 해가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형사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 학자 총재가 오늘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엽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지난 2022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한 총재에게 흘려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변호사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넉 달여 만에 대법원이 4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과 사실관계, 판단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만난 2명은 모두 변호사로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한 뒤 인연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에는 지 부장판사와 2 변호사가 사건으로 얽힌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룸사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나는 사이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논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논란이 있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근 추진된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원 소속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의 차질은 없을 것이고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검사들이 관여할 방안을 찾겠다며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40명 전원이 일제히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진행하는 사건만 끝나면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정부 여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추진한 검찰청 해체로 인한 혼란을 꼽았습니다. 특검은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 자신들이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으냐면서 민중기 특검을 향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검사의 역할이나 검사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등에 알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마치고 나면 복귀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며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검사들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질문에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직접 전달받은 건 없었다며 구성원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자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자 단체 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심의 검사들이 이제 복귀하겠다는 이제 명분 자체는 일단 검사들이 어떤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랄지 조은석 특검은 지휘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검사들이 이제까지 다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예.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 수사하죠. 하지만 검사들은 앞으로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다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근데 기소가 됐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어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모순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아마 수사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대 복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설명해주신 그런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정부 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돼 있고 지금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검찰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부 조직법에 특검은 관계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좀 모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근데 원칙적으로요.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귀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이제 검찰 소속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파견 나와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복귀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검사들을 특검에 잡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기간도 늘리고 또 검사도 더 많이 파견하는 그런 법이 지금 뭐 통과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당히 좀 난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특검 자체에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겠죠. 예.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걸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항명죄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징계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일종의 항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명, 그리고 특검에서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모순 것에 대한 잘못된 지적. 예. 그런데 그냥 나 복귀하고 싶다.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항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무 시간에 수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랄지 근무 외에 다른 일을 했다랄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검이 지금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랄지 특검 수사 대상자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하는지 직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갈 이제 친정이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항명죄는 군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이제 상당수는 이제 사표를 내고 검사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시스템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항명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왔던 좀 구체적인 그 단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또 지금 수사까지는 하더라도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검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행동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이탈된 행위를 했다고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초기에 어떤 의사 전달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사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표 낸 거에 대해서 항명이니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복을 한다느니 집단 행동한다느니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특검 자체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간 분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는 것 자체까지 수사를 할 정도로 지금 16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피로감이 있는 거죠.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정되고 수사를 하다가 일부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일반 경찰이 또 이제 검찰이 특검이 아닌 그러한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잡듯이 수사를 하니까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특검 자체는요 일종의 보충성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랄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특검 자체는 이제 초동 수사처럼 경찰 수준의 어떤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청나게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원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인력으로 보충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수사까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려가 좀 나오던데요. 첫 번째 이제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보충적으로 새로운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잖아요. 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냥 파견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김건희랄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3대 특검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중대범죄잖아요.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수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냐 무죄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유죄가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에 대한 어떤 비판, 논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석 석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이 재판에 그대로 모두 참석하게 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 이제 보석 결과는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선고할 때 보석이 기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중간에 법원에서 이제 보석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 하면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되지 않으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속 만기 때는 무조건 풀어줘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의 실무 자체는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보석을 받아들여서 조건을 겁니다. 뭐 주거지 제한할지 제3자와 어떤 통화할지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석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보석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 때는 바로 보석을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석을 즉시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보석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뿐 아니라 수사를 위한 소환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금 구인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 시도를 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상당히 좀 딜레마일 거예요.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 하나 강제 구인을 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이대로 진행하다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혜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의지가 없다 또 이런 식의 어떤 특히 진보 진영 측에서 비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강제 구인 시도는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제 구인 자체도 사실 이제 저항하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도관들을 좀 더 많이 동원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떠한 타이밍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제 구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강제 구인해서 데려와서 뭐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데 두 번째는 강제 구인이 한 번은 끝난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범죄 혐의도 많고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거부할 때 과연 강제 구인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특검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짧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였는데 재판장에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비상계엄 행위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좀 애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 질문이 가진 함의가 뭘까요? 애매모호한 답이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건 명백하게 위헌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그러면 본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대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내란 방조도 있고 유증죄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혐의 중에서 핵심은 내란 방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느 범위까지 했을 때 방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란 방조 혐의만 한덕수 전 총리가 방어를 잘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죄를 받게 되면 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뭐 중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본인이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게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도인 거고 검사 측은 헌법적 의무인데 이걸 지금 어겼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방조라는 것은 고의범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방조범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막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방조랄지 아니면 뭐 방조 공범관계라고 된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되는데 어떤 일부 도움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방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거고 다툼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윤호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0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21개가 복구되고 지금까지 총 97개의 시스템이 재가동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복구돼서 임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9 이동전화 수동조회 기능이 정상화돼서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구가 더딘 부분이 있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전 본원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해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되어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주센터 등에 소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국민께 신속하고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그리고 120 지역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과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콜센터 상담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편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처는 소속 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시스템 문제 여부를 세밀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처가 책임지고 총력으로 대응해서 소속 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정부 시스템 647개 가운데 9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 복구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이 6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564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증시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57% 오른 3,444.0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1% 오른 846.32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1.3원 오른 1,404.2원에 개장했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57% 오른 3,444.06포인트, 코스닥은 0.51% 오른 846.32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404.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누적 피해액인 3조 8천여억 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 국가는 94.2%가 중국, 베트남 4.1%, 태국 0.58% 순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주식회사 직원 2명은 회사가 정년을 2년 늘려주는 대신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자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고 보상도 없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의 직원 2명도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다며 나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가을이 절정에 달한다는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고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전주와 광주 27도, 창원과 부산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금요일부터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우선 내일 밤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귀성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